요즘에 교수님들이 좀 창업을 많이 맞아요. 하시려고 하신다. 정연 씨라고 아, 하시죠. 맞아요. 그 얘기가 저는 좀 아, 교수님들도 그러죠. 이제 조교수, 부교수 하는 동안에는 진짜 연구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어떤 정렬을 받아야지 그래도 좀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그전에는 사실 일종의 계약직 같은 거라서. 난 공부에 미친 사람이 아닌데 영화에서 얻은 아니죠. 거죠. 그러면 나는 교수까지 되기에는 좀 나의 잠재되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교수님도 그런 과정을 겪으셨다. 이번 주제는 교수님이 되고자 하는 미래 연구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교수라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네네.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정확한 로드맵은 없으니까 또 어떻게 좀 삶을 살아오셨는지를 좀 보면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교수님의 네네네.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학창 시절에는 좀 어떤 학생이었는지. 사실 저는 학창 시절에 별다른 꿈이 없었던 것 같아서 뭘 할까 좀 고민하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자녀들도 요즘에 이제 중고등학생이라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는 거를 보면서 사실 뭔가 정해져 있지 않고 고민하는 게 어쩔 보면 너무 당연한 거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제 코딩 같은 건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하면서 좀 관심이 있었고요. 또 수학도 좋아하고 하니까 좀 관련이 있는 전자과를 이제 아버지께서 추천해 주셔서 전기공학부를 갔는데, 전기공학부에서는 사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둘 다 다루잖아요. 네. 근데 하드웨어 쪽은 너무너무 쉽지 않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소프트웨어 쪽은 너무 잘 되고, 그래서 난 좀 컴퓨터 쪽 재능이 많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유학을 이제 전산과로 가게 된 거죠, 컴퓨터과로. 어떻게 유학을 갔냐고 이제 하시면 사실은 뭐 그때도 딱히 별 생각은 없었어요. 어떤 친구는 이제 뭐 취직하기도 하고, 그때만 해도 이제 기업들로 가는 친구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삼성전자 이런 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산업공학 같은 데로 틀기도 하고, 또 행시를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뭐 변리사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CPA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난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싶다. 좀 공부 쪽으로 좀 더 많이 파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딱히 꼭 교수가 돼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더 대학원에 가서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 싶다. 감사하게도 이제 장학재단에서 자금이 되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하다 보니까 또 그때만 해도 사실 바이올로지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UC 샌디에고가 워낙 또 바이올로지가 강세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바이올로지를 함께 가르치는 학교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다. 그 랩에 이제 거의 신생 랩 같은 거였어요. 거의 신생 랩 같은 데서 들어가서 하게 된 거죠. 사실은 학생도 없던 그런 랩에 제1세대로서 들어가서 좌충우돌 하면서 배웠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떤 원리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하고 막 둘이 얘기하다가 근데 사실은 딴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그런 거죠. 계속 쫓아가는 약간 그런 형국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더 공부를 좀 더 해볼까? 그래도 미국에 이왕 나와 있으니까. 그 당시 저는 결혼을 했을 때였고, 그래도 이제 바이올로지 관련 분야들은 박사 끝난 다음에 포닥을 좀 많이 하니까 또 좋은 곳에서 포닥을 좀 더 하면서 약간 좀 더 기회를 노려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버드로 이제 포닥을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직을 좀 찾게 된 거죠. 교수직 찾는 것도 만만치는 않았고요. 미국에서 당시에 사실 수십 군데 지원을 했는데 다 잘 안 됐어요. 진짜 괜찮은 학교에서 최종 면접까지 가긴 했었는데 또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를 만나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있다가 한국에서 또 기회가 있을까 하다 보다가 또 한국에 또 포지션이 이렇게 오프닝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왔던 곳은 이제 서울 아산병원 울산의대에 왔었어요. 거기서 이제 잘 정착을 하면서 또 좋은 연구도 또 하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뒤에 또 모교에도 또 자리가 나서 모교로 와야겠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옮기게 되었고, 계속 뭐 몇 년 주기로 사실은 뭐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어떤 최선을 다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잘 안 될 때도 있었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교수님께서 학창 시절에 뭐 뚜렷하게 교수가 되야겠다라는 꿈은 없었는데, 네네네. 그럼 전기공학과로 가시잖아요. 컴퓨터공학, 예. 컴퓨터에 좀 관심이 있어서. 예. 그거는 어째 결단하시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코딩이 재밌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때는 우리 어떤 언어를 썼죠? 베이직을 썼어요. MSX라고 해서 진짜 옛날 거예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너무 답답한 게 다 코딩을 해놓으면 이게 플로피 디스크를 안 사주셨기 때문에 아빠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전부 다 짰는데. 그래서 다시 공책에 다 써놓고서 다시 짜고 그 책을 사주신 게 저한테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재밌다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어렸을 때 뭔가를 해보고 재밌다는 느낌은 좀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과에 갔어도 됐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워낙 저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 보니까 또 아버지께서 또 추천하시기도 했고 해서 갔다가 하드웨어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결국엔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러면 교수님께서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해 주시긴 하셨는데,
네네네. 많은 서울대학교에서 또 학부를 같이 졸업했던 친구들이 뭐 삼성전자 가기도 맞아요. 하고 네. 행정고치러 가기도 하고 그쵸. 교수님께서는 미국으로 이제 박사 네. 석박을 하러 가셨는데 그때는 좀 고민이 없으셨나요? 이상하게 유학 간 친구가 그때 많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친구랑 밥 먹으면서 잘 갔다 오라고 막 이러기도 하고 했는데 글쎄요, 왜 저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뭔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약간 그냥. 이런 느낌? 그 친구들은 뭐 그 친구들의 길을 가는 거고 저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물론 저도 고민을 했던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 왜냐하면은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진짜 뭐 천재 같은 사람들 공부한 걸 진짜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맞아. 내가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나는 공부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야, 이런 분도 이제 서울대 교수님 서울대 교수님은 다 그런 분이신 줄 알았는데 지금도 공부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아, 물론 그 와중에 기쁨이 있죠. 기쁨이 뭔가 알아냈을 때 뭐 논문을 썼을 때 기쁘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상담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음. 어떤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제가 그런 정도로 공부를 사랑하거나 이런 미치광이 천재는 아니다. 근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박사까지는 해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또 박사를 많이들 하시고 또 박사하면서 또 열리는 또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박사한 다음에 또 미치광이 천재처럼 평생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일단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했던 게 잘한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교수를 하고 싶은데 네네네.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는 공부에 미친 사람이 아닌데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그러면 나는 교수까지 되기에는 좀 나의 잠재된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교수님도 그런 과정을 겪으셨다. 그런 미친 천재들이 미국 가보니까 있긴 있어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제 주위에 뭐 서울대나 사실 울산인데도 있었고 다 평범하게 열심히 그냥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기준이 좀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바이오 전공으로 이제 전산학을 하다가 이렇게 연구실을 또 그렇게 가셨는데 그때는 좀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두려웠죠. 저는 이제 뭐 종교가 있으니까 또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결정한 건데 바이올로지를 배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컴퓨터만 하던 사람이 이런 뭐 DNA 구조 막 이런 걸 배우고 하다 보니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어떤 거든 사실 힘들지 않은 게 없고 정말 요즘에는 융합인문이 정말 대세이기도 하고 한 가지만 해서는 쉽지 않은 약간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같고요. 또 AI 시대가 되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AI 사용이나 코딩 같은 거나 다 막 배워야 되는 사람이 그런 상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뭐 도전하고 내가 잘 모르는 거라도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또 내 나름대로 다 활용해보고 경험해보고 합쳐보고 하는 거는 그때도 중요한 저의 경험이었고 요즘에도 또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그러면 네. 현재처럼 유명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안 왔어요. 네, 지금 같은 건 아니었고 바이오코메릭스도 종류들이 많은데 보통 보면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알고리즘 짜고 약간 그런 거였는데 제가 한 분야는 약간 조금 더 통계학에 좀 가까운 분야를 제 그 당시 지도 교수님이 또 뛰어들어가지고 하려고 했었고요. 어려워요. 근데 지도 교수님도 잘 모르는데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그걸 또 잊어먹는 거예요. 심지어 포닥 가서도 그랬어요. 그때는 HLA라는 특별한 유전자에 대한 거를 하시는 그분 또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맨날 얘기해주면 또 잊어먹고 또 물어보고 반복이죠 뭐. 그래도 이제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박사하시고 포닥하시고 그래도 이제 교수라는 꿈을 가지게 된 시점이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언제였을까요? 이제 저는 박사하는 중간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박사하면서 이제 논문을 쓰고 논문을 써보니까 재밌다.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게 논문을 쓰긴 했는데 그때도 제가 진짜 라이팅을 너무 못해서 지도 교수님이 진짜 엄청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잘 못 써면 그걸 다 첨삭을 해줘요. 그럼 제가 또 고쳐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도 교수로서 저는 막 학생들 걸 막 고쳐버려요 그냥. 근데 그분은 그걸 참아요. 참고 이렇게 첨삭해줘요. 고쳐와라. 네, 그걸 거의 50번을 했어요. 첫 논문. 야, 교수님이 대단한 분이죠.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제 실력이 계속 는 거죠. 그러면서. 네. 스스로 고칠 수 있게끔 계속 네, 스스로 도와주시고. 고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나도 실력이 늘었고 이제는 좀 스스로 해볼 수 있겠다. 너무 재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카데미아에 계속 있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박사가 끝나고 그래도 내가 취업을 해야겠다 또는 창업을 해야겠다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좀 경로를 틀어봐야겠다라는 고민을 해보신 적은 없어요? 제 친구가 랩에 한 명 있었는데 한국 친구가 음. 그 친구는 이제 취업을 했고요.
취업해서 행복하게 너무 잘 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도 사실은 제가 택했으면 나쁘진 않은 길이었을 것 같기는 해요. 포닥을 가게 된 이유 뭐랄까? 아카데미아로 좀 더 멋있게 보였다. 약간 이런 느낌은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그때는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교수로서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뭐랄까 보람도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과학으로 내가 좀 공헌을 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학생들한테 이런 거를 제가 또 전달을 해서 또 학생들도 이제 잘 자라날 수 있다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올로지 연관 분야니까 사실 포닥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닥을 좀 알아보게 됐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지금은 또 교수님께서 서울대학교에 계시는데 여기까지 오시려면 또 미국에서 있을지 한국에서 있을지 또 결정을 네, 하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뭐 미국에서 아까 전에 잠깐 맞아요. 여러 학교를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네. 이제 미국 교수랑 한국 교수의 삶이 워낙 다르거든요. 그런 건 사실은 어떤 교수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아주 매 분기마다 사실 나오는 그런 어디 뭐가 더 좋습니까? 막 서로 그냥 얘기하고 막 이런 그런 아주 오래된 그런 주제인데 대략적으로 서로 뭐가 좋다라기보다는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거죠. 미국 교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굉장히 좀 연구 환경이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고 주위에도 굉장히 대가들이 또 많이 있고 또 뭐 연구비를 사실 따는 게 쉽진 않지만 또 뭐 딸 수만 있으면 그래도 또 학생들 잘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또 개인적으로서 미국에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자녀 교육면이나 이런 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또 한국은 또 한국만이 주는 또 메리트가 있고 또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가족들과 함께 또 한국에서 살고 또 부모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한국 어떤 교수만의 어떤 안정감도 있기는 해요. 네, 미국 엄청나게 좀 경쟁이 빡세고 하지만은 또 테뉴얼 따려면은 물론 한국도 쉽지는 않아요 요즘은. 네. 그래도 또 꾸준히 또 열심히 연구하면 또 학생들이 또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학생들을 또 잘 케어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학생들을 또 우리나라의 과학에 공헌한다는 어떤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경중을 어떻게 따지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미국 교수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잘 안 됐고 한국에서는 오히려 포지션이 된 거죠. 근데 거꾸로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아마 한국은 다 잘 안 되고 미국은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왜냐면 둘 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운과 복부를 따라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던 거고. 근데 돌아와서 하는데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보람돼요. 네. 사실 뭐 훌륭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도 그렇고 한국의 어떤 기초과학의 어떤 토대를 열심히 작게나마 이렇게 마련하고 있다는 것도 보람된 일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국 연구자들도 워낙 잘하시고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 현명 연구 같은 것도 그렇고 좋습니다. 네. 만약에 새롭게 교수가 되려고 하는 신진 연구자들에게 추천한다면 어느 쪽을 좀 추천하시겠어요? 추천한다면요 두 개가 이렇게 삶의 궤적이 워낙 달라서 조금 고민을 해보고 자기 칼에 맞는 쪽을 목표로 해야겠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나는 한국에 살고 싶냐 미국에 살고 싶냐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또 그 선택이 사실 삶의 형태를 많이 바꿔요. 네,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 형태니까 가족들과의 또 맞아요. 또 고려해야 되고. 제가 미국에 살았으면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은 한국말 잘 못할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렇게. 네,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잘하는 거잖아요. 네. 그 가족의 어떤 느낌과 형태 자체가 이제 바뀐 거잖아요. 어떤 게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자기의 그런 게 좀 많이 작용한 것 같고. 근데 어느 쪽을 지원을 하시든지 지원할 때가 됐으면 좀 많이 지원하는 게 좋다. 왜냐면 이게 항상 찬스가 낮고 하다 보니까 랜덤 프로세스다 보니까 이제 카운트를 많이 늘려야지 그래도 찬스가 오거든요. 기회를 많이. 요즘 취업 시장이 워낙 힘드니까 다들 막 그렇죠. 수십 군데 막 지원하시고 그러잖아요. 맞아. 그거랑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교수님께서 오늘 쭉 대화를 하면서 교수님이 좀 자주 사용하셨던 단어 중에 하나도 도전. 예. 학생들도 도전하는 학생들을 좀 맞아요. 도와주시고 지금도 사실 유튜브를 하고 계신 것도 맞아요. 있고 여러 가지 또 솔루션들을 또 만들고 요즘에는 또 어떤 도전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 이제 뭐 교수직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교수직을 조금 홍보하자면 교수가 되면 좋은 점 중에 이제 하나는 사실은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를 합법적으로 이제 겸직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 왜냐면 보통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몰라야 해야 되거나 맞아. 그런 게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요즘 국가에서는 교수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켰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모토거든요. 국가는. 그러니까는 오히려 지원을 해주죠. 다 허락해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뭐 코딩이라든지 그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창업해야겠다 해서 작은 이제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뭐 혼자 개발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고 물론 학생들이 조금씩 이렇게 컨텐츠도 도와주고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전이 이제 유튜브였죠. 유튜브 채널을 제가 지금 2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석사와 박사를 위한 지식 채널, 대학원생을 위한 채널이 있고 또 코딩 이제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채널 이렇게 2개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지식도 좀 나누고 또 대학원생들이나 또 코딩 배우이나 AI 관심 있는 분들한테 지식도 나누면서 동시에 또 제가 창업했으니까 또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기회가 될 때 홍보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마케팅이라는 게 진짜 쉽지 않아서 너무너무 그렇죠. 힘들고 맞아요, 맞습니다. 컨텐츠 만드는 것도 그렇고 안 그래도 바쁘신데 맞아요. 그걸 또 하려고 하니까 네. 또 시간이 또 제한적이고 잘 이제 매니지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생각해보면 요즘 안 힘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다들 열심히 또 홍보하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다 하려고 하고 취직하시려는 분도 사실은 그게 자기 홍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 내 자신의 어떤 이력을 어떻게 하면 마케팅에서 잘 보여줄까잖아요. 그런 거는 평생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지금 열심히 배우면서 하고 있고요. 사전 미팅 때 교수님이랑 얘기할 때 저는 좀 신선했던 게 요즘에 교수님들이 좀 창업을 많이 맞아요. 하시려고 하신다. 정년 지나고 해서 맞아요. 그 얘기가 저는 좀 교수님들도 그러셔? 맞네요. 왜냐면 정년이 점점 짧아지면 맞아요. 저도 포스코 있을 때 이제 한번 정년 명예퇴직을 다 받아서 쫙 이렇게 나가신 적이 있었거든요. 저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좀 공포감을 좀 느꼈었거든요. 정년이 점점 짧아지고 이게 우리 사회가 직장이 나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 많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수님도 아까 그 얘기 듣고 맞아요. 제가 이거 되게 신선하다. 그 얘기 잠깐 좀 해주시면. 교수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한국 교수의 단점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은 미국 교수에 비하면 단점인데 아까 한국 미국 교수가 나왔는데 한국의 다른 잡들에 비하면 똑같은 거죠 어차피. 정년이 있다는 거죠. 네. 사실은 미국 교수들은 사실 8, 90세까지 하거든요. 하고 싶으면. 근데 한국 교수들은 사실은 65세면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근데 사실 65세를 이제 생각을 해보죠. 65세라는 게 얼마나 먼 걸까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65세인데 뭐 더 욕심을 부리려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공무원 같은 경우 뭐 60 초반이면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 대기업 같은 데 있는 분들은 50대 보통 나가시니까. 그럼에도 사실은 이제 뭐 8, 90세까지 이제 사람이 사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 이유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의과대학에서도 이제 정년식을 가끔 하잖아요. 정말 연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진짜 피크를 치시는 분들이 나가실 때가 있어요. 강제로 거의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 중에 아주 소수는 이제 다른 학교에서 어떤 연구소장으로 모셔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단지 나이가 되었다는 이유로 연구를 딱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가서 연구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학생도 없고 그리고 뭐 연구실도 없고 어떤 소속도 없고 연구비를 이렇게 도와줄 어떤 뭐 산학협력단도 없고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다는 면도 있고 저런 분들의 연구력이 소비되는 게 좀 아쉽다는 그런 한켠의 마음도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또 워낙 또 청년들의 이게 지금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직업이든 사실은 무작정 정년을 늘리면은 사실은 그 사회가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가치들이 지금 충돌하는 혼선 상황인데 굉장히 그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나는 65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뭔가 좀 보람된 일을 하면서 꼭 아카데미에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또 창업에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창업이라는 건 내가 어떤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또 비용을 받으면서 이제 사업을 운용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나도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수님들도 또 비슷한 생각 하시는 분들. 네, 아마 비슷한 생각으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노후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질문. 이건 다 다를 것 같은데 교수님들은 연구를 하시면서 또는 학교에서 교수직으로 있으면서 대체로 어떤 목표를 최우선 순위로 두시는지 좀 궁금해요. 예를 들면 뭐 네이처에 논문을 실는 거 일단 이게 스테이지마다 다를 것 같은데 처음 이제 조교수로 들어오시면은 일단 정년을 받는 게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이 더 어렵다고 사실은 그게. 근데 한국도 요즘 만만치는 않거든요. 사실 그 연구를 해야 되는 게 거기다가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R&D 여러 가지 그 어려움 때문에 연구비가 살짝 끊기면 더 힘들어져요. 사실 이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정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한 10년 정도는 초반 10년 정도는 이제 조교수 부교수 하는 동안에는 진짜 연구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어떤 정년을 받아야지 그래도 좀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전에는 사실 일종의 계약직 같은 거라서 그걸 못 채우면 나가야 되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목표가 될 것 같고 정년 이후에는 제 주위 교수님들 대부분 보면은 그러니까 제 그냥 약간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
진짜 좋은 연구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셀 네이처 사이언스 말씀하셨지만 뭐 그런 연구들도 될 수 있겠고 또 사람들의 어떤 과학을 많이 바꾸는 그런 거는 어떤 저널에 나와도 상관없이 사이테이션이 많이 네. 되겠죠. 어떤 과학의 어떤 커뮤니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연구라든지 뭔가 많은 공헌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다들 연구 열심히 하세요. 저희 학교에서.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고 그다음에 저처럼 이제 사업을 조금씩 하시는 분들은 뭐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목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교수들이 사실 공통은 이제 학생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건 있겠죠. 학생들이 무사히 잘 또 졸업도 하고 졸업 못한 학생이 있으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도 내고 또 사회에 나가가지고 또 좋은 기여도 하고 또 학자이든 아니면 또 기업에 취직하든 또 유학을 가든 여러 가지 길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몇 가지 이제 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 시리즈로 교수님의 삶의 여정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 또 듣기 힘든 얘기들을 쭉 해주셨는데 저도 들으면서 좀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도 이렇게 계속 도전하는구나 또 계속해서 뭔가를 또 시도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